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마지막 풀이입니다. 마지막 풀이. 이제 우리 5번, 6번, 7번 풀 건데요. 여러분의 조금 머리 아프게 했던 5번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자, 가솔린 엔진에 적용되고 있는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 이 분사 시스템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약술하세요. 그리고 15점 줬습니다. 근데 이제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은, 이렇게 용어만 봐도, 연료 분사를 두 가지가 하는구나. 인젝터가 두 개네? 아니면 점화가 두 개야? 하여튼 연료 분사니까 듀얼이니까, 우리가 4개통으로 하면 인젝터 4개지만, 듀얼이니까 8개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솔린 엔진이라고 한정 지었습니다. 가솔린. 디젤 아니다. 가솔린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가솔린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점화의 어떤 GDI, MPI 이런 방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듀얼을 GDI냐 플러스 MPI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우리 중형급 이상의 세단 이제 좋은 차라기보다는 나쁜 차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형급 이상의 이런 차들은 이제 GDI와 MPI를 같이 쓰는 이제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직접과 간접에 대해서 직접으로 이게 GDI, MPI 딱 한정 짓지 말고 직접 분사야 플러스 간접 분사야 요런 방향으로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요. 여러분들 중에 GDI, MPI 이런 내용으로 썼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능을 보면은 가솔린 엔진에서 이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 방식, 두 가지 연료 분사 방식을 결합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연료의 효율성,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배출가스 저감이라는 건요, 두 가지예요. 우리 카본을 생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완전 연소에 가깝게 태우거나, 그러면 이제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직접 분사, 다이렉트 인젝션 GDI, 다이렉트 인젝션, DI와 간접 분사, 포트 분사라고 그러죠. 그냥 포트 분사라고도 해요. 간접 분사.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직접 분사는 연료를 실린더 내부에 직접 하는 거죠. 실린더 내부에 직접 분사하는 거고, 간접 분사는 흡기포트를 이용해서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가속 시에는 직접 분사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가속할 때, 또는 우리 초기 시동 시, 이제, 그리고 또, 고속, 아주 고고속이 아닌 다음에는, 이제 고속에서는 또 이런 우선 적용하는데, 저속 주행 시에는, 간접 분사를 이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내용. 그래서 연비 개선과 엔진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 기능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대충 이제 내용이 오죠. 이제 대충이라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직접 분사와 간접 분사인데 직접적으로 분사할 때는 어떤 고효율 이제 가속하거나 고속에서 이제 직접 분사를 많이 써야 어떤 적은 양으로 직접 분사하니까 사라지는 게 없죠. 그러나 저속 주행할 때는 이제 간접 분사를 해서 어떤 엔진의 정수성을 좀 기해주고 이런 걸로 간다. 이렇게 감을 잡고 이제 보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볼게요. 직접 분사 방식의 연료 분사 시에는 실린더 내부에 직접 분사 필요 이상으로 연료를 쓰지 않게끔 합니다. 거리가 짧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폭파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압축비를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직접 분사예요. 근데 흡기 포트에 드는 간접 분사의 경우에는 실린더 내벽을 이제 청소하는 역할을 직접 분사는 확 쏴는데 간접 분사는 이제 이렇게 큰 범위에서 이제 연료가 쏴지잖아요. 그래서 실린더 내벽의 연료를 이제 태우면서 같이 이제 카본을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은 카본 침착, 카본이 쌓이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간접 분사의 효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했다. 그래서 간접 분사 방식에서 효율성을 더욱 최저화하기 위해서 듀얼 포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듀얼 포트를 이용하는 데. 그러면 간접 분사가 간접 두 개로 들어갔다. 그럼 그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큰 내용에서 듀얼 연소 분사 시스템은 직접과 간접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요. 합쳐진 거기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가야지 흡기 포트가 두 개가 있다 해서 듀얼 인젝션을 했다 해서 그것만 쓰면은 조금 약간 좀 이제 치우치는 거죠. 좀 범위가 좀 좁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과 간접으로 분류해 쓰거나 GDI와 MPI 내용으로 나눠서 썼다 그러면은 충분히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얘기하겠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연상하면 쓸 수 있습니다. 못 씁니다. 그건 못 써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런 연료 분사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 연료 분사 시스템에 대한 거를 얘기한 적은 없고요. 하나는 있어요. 한 번은 있어요. 하이브리드 얘기하면서 LPG와 가솔린을 같이 썼었다. 그런 얘기한 적은 있어요. 혹시 그게 기억나서 썼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여기는 가솔린 엔진으로 딱 한정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LPG 엔진이라고 안 했으니까 좀 얘기가 좀 멀어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자, 특징. 이러한 두 가지 분사 방식이 적용된 가솔린 엔진의 성능은 주행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분사를, 두 가지 직접과 간접에 대한 분사 방식을 적절히 이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를 우리가 좀 고급 연료, 저가 연료 이런 연료의 품질의 범위를 넓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 품질의 차이에서 오는 엔진의 트러블을 해소했습니다. 다양한 연료 품질의 성능을 이렇게 적응해서 쓸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도 있다. 자, 특징이 뭐라고요? 주행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연료 효율도 최적화시켰으면서 또 연료의 품질도 어느 거나 쓸 수 있는 그 성능에 대한 적응력도 확대시켰다라는 거죠. 다음 6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첨단 자동차 헤드라이트 얘기를 하면서, 꺼지고 어떤 각도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얘기하면서, 한 번쯤은 언급을 제가 이제 했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얘기를 했어요. 우리 LED 헤드라이트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LED 헤드램프의 특징 및 장점, 요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명쾌하게 많은 부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전조등 시스템의 LED에 대한 원리. LED는, 수명이 굉장히 길고, 색깔을 또 딴 거를 또 쓸 수 있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ED에 대한 헤드램프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썼다고 하면은 점수는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LED에 집중하다 보니까 LED의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좀 힘들죠. 그렇지만 헤드램프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헤드램프 LED의 특징과 LED 헤드램프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특징 장점들을 썼다 그러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LED는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LED는 우리 여러분 LED가 약간 굉장히 좀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적다. 0.2에서 0.5%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다. 여러분 LED가 전력 소모가 적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용에도 이제 지금 우리 저기 강의장에 있는 것도 다 LED거든요. LED 형광등을 낄 때와 또 그냥 일반 형광등 낄 때는 뭐 많게는 10배도 차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그만큼 LED는 전력 소모가 적다. 전력 소모를 적기 때문에 연비 개선 효과에도 있습니다. 이 연비라는 거는요, 내연기관의 연비도 있지만은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비죠. 전비인데 연비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전력 소모가 적다. 그리고 전기차는 대부분 그래서 LED를 씁니다. LED. 실내등 뭐 여러 가지 라이트, 헤드라이트 이런 거 전부 다 LED를 쓰고 있다. 네. 일반 할로겐 램프와 비교할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수명이 반영구적이에요. 수명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킬로미터당 한 LED 같은 경우에는요, LED가 한 4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헤드램프, 일반 우리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할로겐 램프 같은 경우에는 한 9에서 한 10 정도, 나옵니다. 9에서 10 정도. 그램, 킬로미터당 그램. 이게 LED. 이게 할로겐 램프. 9에서 10이. 거의 뭐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반 이하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집니다.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최대 150m까지, 조사거리도 굉장히 길게 확보할 수가 있어요. LED 같은 경우는요, 한 10만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죠, 보통, LED가. 그러면, LED 10만 시간이면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수명이 10만 시간이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이니까. 하루 24시간. 365일 곱해보세요. 네. 거의 반영구적이다. 그리고 LED의 빛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 이 시간차가 굉장히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할로겐 램프 헤드라이트는 딱 켜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바로 켜지는 것 같은데, 또 껐을 때 바로 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싹 하면서 이렇게, 할로겐 램프 필라멘트에 열이 사라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LED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고 딱 나가죠. 시간차가 전혀 없다. 빠른 점등 능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빛의 색깔로 만들기 때문에 뭐 실내에 우리 클러스터나 실내 자동차 실내의 분위기를 바꿀 때 이럴 때 다 LED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LED의 특징이고 LED 헤드램프의 특징이자 LED의 특징이죠.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 네. 장점은 이제 높은 밝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50m 이상으로 이렇게 빛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우수한 명암, 선명하죠. 명암비를 유지하면서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더 밝고 더 넓게 이렇게 LED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승용차 이제 앞에 헤드라이트 LED 헤드램프의 장점이 뭐냐면 또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때 각도마다 이렇게 움직이기가 참 편해요.
일반 그 전구 할로겐 램프라면은 모처럼 각도의 그 차이가 각도의 범위가 좀 좁죠. 그런데 LED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도 만들고 작으면 작게 만들어도 또 빛은 그대로 더 많은 빛을 낼 수가 있으니까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LED 헤드램프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동으로 조향해서 조향각에 따른 이렇게 헤드램프 조향 그 각을 비치는 각을 다 연출할 수 있죠.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적게 쓴다는 얘기죠. 같은 밝기를 제공하면서 기존 일반 에너지 조명보다 적은 전력 소모를 한다. 연료 소유 효율성이 향상시켰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장점을 쓰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점짜리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썼네. 난 요거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썼습니다. 네. 수명이 수천 시간. 네, 수명이 수천 시간이 이른다. 네, 수명이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이죠. 수만. 10만 시간이었잖아요. 매우 긴 수명 유지할 수 있고 교체 주기가 길다. 오래 쓸 수 있어요. 네. 이로 인한 부품 유지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환경 유해 요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매우 빠른 점등. 앞에서 얘기했죠. 자동차에 빠른 점등이 필요한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지시 등 이런 것들을 그냥 빠르게 점등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LED 램프를 쓰는데 아주 적합하죠. 어떤 신호체계. 그래서 우리 일반 단위를 주행할 때 이렇게 우리 신호등 같은 것도 다 LED예요. LED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장점이 있다. 이제 헤드램프의 장점인데 LED의 장점을 쓰면 이게 헤드램프의 장점이죠. LED 헤드램프의 장점인 거죠. 그죠? 순간적으로 비치고 확인하고 또 쭉 가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LED 헤드램프를 작동시키는 게 자동 이제 점등을 시키는 시스템을 했을 때는 앞에서 차가 오거나 앞에 어떤 상향등, 하향등 자동으로 조정할 때 앞에 대응하는 차가 앞에 올 때는 바로 끌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껐다가 켰다. 이런 시간차를 줄일 수 있으니까 바로 껐다 바로 켰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자동화된 어떤 그런 어떤 헤드램프를 적용할 때는 거의 LED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할로겐 램프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껐다 하면요. 수명이 그만 단축되고요. 또 그냥 점등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요. 차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지나고 나서 꺼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LED는 그렇지 않다. 마지막 7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또 나왔어요. 이상하네요.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율주행차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자율주행 관련된 문제가 나올까요? 네. 저는 감이 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이제 2025년 준비할 때 여러분하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ADAS에 대해서 여러분 ADAS 보세요. 첨단 운전 보조 장치 시스템인데 이거를 전기로 넣지 않고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문제가 떡하니 나와버렸잖아요. 저희 교재에서는 전기로 아예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율주행으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첨단 운전 ADAS, 카메라, 레이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 세 가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이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일단 20점짜리에 또 거기다가 네. 저한테는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똑같이 한 문제 하던 올해는 제가 똑같은 문제를 한 세 문제? 예, 세 문제 정도는 제가 제 수업을 들으시면 그냥 풀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두 문제도 뭐 같이 공부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한 문제 솔직히 뭐 앞에서 얘기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료 듀얼 연료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뭐 한 5문제 정도, 5에서 6문제 정도는 거의 뭐 50%에서 100% 적중을 시켰다라고 제 스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칭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와야죠. 제가 뭐 여러분들 자화자찬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잘 써서 점수가 잘 돼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차량 손해배상사를 최종 합격하면 그게 제일 제 기쁨이죠. 네. 자, 카레라이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카레라이스. 아이, 근데 그거를 기억을 못할까봐 아예 그냥 적어줬네요. 이건, 그죠? 네. 카레라이스 의미는 없네요. 자율주행차, 저운전, 첨단 보조, ADAS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개요에 대해 쓰세요. ADAS 개요를 쓰래요? 그리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에 대한, 이 각각에 대한 역할과 적용된 기술에 대해 쓰라 그랬어요. 제 생각은 이 개요를 만약에 뭐 5점을 준다고 그러면요. 나머지 요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에 대해서 5점, 5점, 5점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확하게 분배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좀 채점하시는 분이 조금 뭔가 꼼꼼하다 그럴까? 좀 점수를 좀 주기 싫어하는 아니면 어떤 그런 분이라 그러면 개요 정도는 뭐 2점 정도, 2에서 3점 정도 주고 나머지 한 18점에서 한 6점씩 해가지고 이렇게 6점씩 하는데 역할 3점, 적용 기술 3점 이렇게 주던가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개요는 솔직히 싫잖아요. ADAS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뭐 있어? 운전자 편의장치, 그죠? 첨단 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뭐 꼭 쓴잖아요. 다 쓸 수 있다. 여기다 5점을 줄까요? 저 같으면 2점 주고 말 것 같아요. 2점. 나머지 18점은 6점씩 나눠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요는 제가 이렇게 길게 썼는데 우리 교재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요런 부분으로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쓰면은 개요는 그냥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뭐 읽어보시죠. 그냥 제가 뭐 읽어볼 필요는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렇듯 이제 쭉 얘기하다 운행하기 요소 기술이 매우 많으나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은 개요예요, 개요. 항속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엘카스, 뭐 이런 거 다 했죠, 우리 수업 때. ITS, 자동 주차 대한 부분,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3D 지도 매핑, V2X, 뭐 이런 내용들로 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ADAS다. 라고 이렇게 개요를 적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차선 유조 보조 장치는 예를 들어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요를 할 때 우리가 생각난 거 있잖아요. 뭐 후방 뭐 주차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엘카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긴급 제동 시스템 뭐 이런 내용들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해주고 하나라도 쓰면 이게 개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모분 답안에 넣었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에 대한 부분을 짧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역할을 쓸 때 이건 이런 역할이다. 이런 단점이 있다. 뭐 도플러 역할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중장거리고 뭐 3D 전체 서라운드 뷰로 해서 어떤 입체적인 어떤 다중으로 쏴지는 어떤 그런 그 3D 프린팅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날씨나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이 있고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적용된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갸우뚱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뭐 썼다 그러면 이게 나눠서 한 줄이라도 썼다 그러면 쓴 거니까. 예. 자, 카메라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에 우리가 쓰는 카메라와 똑같죠. 그래서 날씨에 주변 밝기에 이런 영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간의 시각과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요. 네, 그리고 보행자나 차선 인식 등을 인식하는 시각적인 인식이 가능한 것이 우리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센서. 적용 기술을 보면 교통신호를 인식한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차선에 카메라가 이제 차선을 감지하죠. 앞에 카메라 뷰가 쏘면서 차선을 감지한다든지. 도로에 도색된 차선을 이제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을 중앙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이런 차다. 센서다. 카메라.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한 거예요. 전자파. 레이더. 우리 제가 선박에서 레이더를 활용을 많이 한다 그랬죠. 선박에서 이렇게 삐삐삐 돌면서 어떤 물체가 몇 미터 전방에 있다. 따져보니까 그 속도도 어느 속도로 지금 오고 있다까지 다 판단하는 그런 어떤 물체인지 어떤 그런 것들은 물체의 어떤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라이다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플러 역할을 통해서 모포물의 속도와 정밀 측정이 굉장히 가능한데 또 장점이 날씨의 주변 환경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악천 후에도 쓸 수가 있다. 레이더의 원리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에 반사된 전파를 수신하고 이 반사파를 분석해서 물체까지의 거리, 레이더가 쏴고 오는 이런 거리를 이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물체의 이동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적용 기술은요, 우리가 레이더, 그러면 앞에 우리 범퍼 앞으면은 네모난 거 보여준 적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앞차와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앞차와의 거리를 레이더가 쏴서 거리를 유지하는 이런 거 생각났겠죠? 레이더는 쉬웠어요. 레이더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적응형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기술에 대한 걸 쓸 수 있다. 이건 썼을 것 같아. 너무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죠? 또는 이제 차량의 사각지대를 감지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술,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한 번 언급했어요. 네. 그럼 라이다인데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한 면에 다 넣으려고 제가 이렇게 글씨가 작아졌는데 자 마지막 라이다입니다. 라이다의 역할은 뭘까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라이다의 광원, 레이저의 빔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하기 때문에 입체감이 있게 모든 지점을 입체감이 있게 3차원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3D 맵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라이다가 없으면 자율주행차 아니죠. 자, 라이다가 이런 역할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라이다는. 그러면 이제 적용 기술이 뭘까? 주변 물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물체의 형태를 다 파악하는 기술. 그만 쓰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고해상도 3D 맵을 생성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 교재에는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쓸 수 있지 않을까. 회전하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많은 영역, 넓은 영역, 아주 넓은 영역을 스캐닝 기술, 그런 거. 주변의 구조물과 장애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 이것이 이제 라이다 센서의 기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점을 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나왔죠? 내년은 뭐가 나올까요? 네. 그러면 뻔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내지 않아요, 시험 문제. 예. 연구해야죠. 어떻게 낼까? 내가 채점자라, 내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낼까? 네. 글쎄요, 요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감이 오셨다면 이제 예, 누구를 선택하실지 여러분의 선택이 맡기겠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수업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모두 다 합격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을 기원하고요. 이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저랑 또 이렇게 만나 뵙기를 되게 간곡히 바라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모범 답안을 풀어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제 모범 답안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그 두 과목을 봤잖아요. 우리 보험 쪽하고 우리 차량하고 차량 구도하고 이렇게 두 개를 봤는데 똑같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이. 예. 앞에 문제는 어려워요. 앞에 과목은 되게 어렵습니다. 보험 쪽은. 저도 뭐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차량 쪽은 차량 쪽도 광범위 하게 공부하면 돼. 이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지만 이거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부하고 외울 거 외웠다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024년 차량 손해사 합격을 여러분들 정말로 기원드리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직장하고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기출문제 2024년 기출문제 풀이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2025년에 여러분 또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